회장님, 친자 확률 99.97%입니다. 비서실장 정태수가 내민 서류를 펼치는 순간 강도연의 손에서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3년 전 이혼한 전처가 낳은 아이. 자신이 존재조차 몰랐던 3살짜리 아들. 결과지를 쥔 채 의자에 주저앉은 도연의 눈앞으로 짐 하나만 들고 현관을 나서던 서진의 뒷모습이 스쳤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그 여자가 뱃속에 자기 아이를 품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아직 모릅니다. 서진이 왜 임신을 숨기고 떠났는지, 그 뒤에 누구의 손이 있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찾아 나선 그 길 끝에서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 한성그룹 본사 꼭대기층 회장실에는 아직 해가 다 뜨지 않은 시간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넓은 책상 앞에 앉아 해외법인 실적 보고서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죠. 비서실장 정태수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정태수가 평소와 달리 문 앞에 멈춰서서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죠. 정태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건이 있습니다. 정태수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이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성생명보험 심사팀의 내부 보고서였죠.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접수된 소액보험 가입건, 피보험자 이름은 이서연, 그 자녀인 3살 남자아이의 건강검진, 혈액 데이터가 한성그룹 임원 건강검진 자료에 등록된 강도연의 정보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일치율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감지한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정태수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고 전에 자체적으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은 3년 전 회장님의 전 배우자 윤서진 씨가 개명한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태수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 독단으로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서진 씨 자녀의 검체와 회장님의 기존 건강검진 시료를 대조한 결과입니다. 도연이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친자 확률 99.97%라는 숫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도연의 시선이 결과지 아래 첨부된 보험 가입 서류 사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안경을 쓰고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얼굴이었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힘이 빠지며 등이 의자에 그대로 기대졌습니다. 결과지가 책상 위로 떨어졌죠. 아이가 있었어. 도연이 중얼거리듯 내뱉은 말은 정태수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도연의 눈앞으로 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결혼 초부터 어머니 오영숙은 서진의 평범한 집안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성가 며느리가 될 그릇이 못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결혼 2년 차, 임신 소식이 없자 오영숙은 모든 탓을 서진에게 돌렸습니다. 애 하나 못 낳는 며느리를 언제까지 데리고 살 거냐. 도연은 어머니의 그 말에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맞선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이던 날, 도연은 서진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었죠. 서진은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채 합의 이혼에 응했죠. 짐 하나만 들고 한성가 저택을 나서던 날 도연이 현관까지 따라 나갔지만 서진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간 서진의 옆모습, 원망도 분노도 아닌 모든 것을 이미 결심한 사람의 고요한 표정. 지금에서야 그 표정의 뜻이 읽혔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겠다는 각오. 도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서진 씨의 현재 상황을 추가로 파악해 거처, 생활, 아이에 대해서 전부. 단 서진이 절대 눈치채지 않도록 정태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뒤 정태수가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다시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서진은 이혼 직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고 곧바로 가정법원에 이름을 바꿔달라는 신청을 넣어 이서연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에는 아버지 이름이 없었죠. 친부를 모름으로 처리해서 아이의 성도 어머니의 바뀐 성을 따라 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강원도 속초의 수산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보고서의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개명 시점은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뒤. 역산하면 답은 하나였죠. 서진은 이혼할 때 이미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떠난 뒤에 출산과 개명을 차례로 밟으며 한성가와의 모든 끈을 스스로 끊어낸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죠. 같은 시각 속초의 좁은 식당에서는 서진이 점심 장사를 마치고 기름 냄새가 밴 앞치마를 벗고 있었습니다. 근처 어린이집에서 하유를 데리고 나오자 아이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걸으며 물었죠. 엄마, 오늘 저녁 뭐야? 된장찌개. 서진이 짧게 답하며 하율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서진이 사는 곳은 식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낡은 다세대 주택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하율의 그림과 장난감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서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린이집 도시락을 싸고 밤에는 하율을 재운 뒤 다음 날 반찬을 준비하는 생활을 3년째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의 유일한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은 식당 주인 박순남이었습니다. 순남은 60 넘긴 나이에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식당을 꾸려온 사람이었죠. 3년 전 갓난아이를 안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며 찾아온 서진의 사정을 대략 짐작하면서도 한마디도 캐묻지 않고 주방 보조 자리를 내줬습니다. 서진이 야근하는 날이면 하유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고 재워줬죠. 이 동네에서 서진과 하율이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건 순남의 조용한 울타리 덕이었습니다. 하율은 또래보다 말이 빠르고 사람의 표정을 잘 읽는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하율은 아무 말 없이 다른 놀이로 슬쩍 자리를 옮기곤 했죠. 서진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율이 아버지의 빈자리를 벌써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한 채 그 질문이 나올 날만 하루하루 미루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도연이 보고서를 받은 뒤 회장실에 틀어박혀 반나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진의 행방을 찾지 않았던 자신. 일에만 파묻혀 전처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렸던 자신. 도연이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시절 서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도연이 사진 속 서진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한성가 저택에서는 오영숙이 며칠째 연락이 뜸한 아들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오영숙은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통보했죠. 다음 주 금요일 민하경 변호사와 도연이 저녁 자리 잡아놔. 오영숙이 민하경을 도연의 재혼 상대로 점 찍어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하경의 아버지가
한성그룹과 오랜 법률 자문 관계를 맺어온 대형 법률사무소의 대표급 인사라는 점, 가리고 민하경 본인이 미국 유학까지 마친 엘리트라는 점이었죠. 이번에는 집안도 능력도 나무랄 데 없는 며느리를 드리겠다는 것이 오영숙의 속셈이었습니다. 민하경 역시 오영숙의 제안을 반겼습니다. 단순한 신분 욕심만은 아니었죠. 아버지의 법률사무소가 한성그룹과의 자문계약 갱신을 6개월 앞두고 있었고 도연과 혼인이 성사되면 그 계약이 오래 이어질 것이라는 셈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미 도연의 일정과 취향을 비서실을 통해 파악하고 우연인 척 몇 차례 마주친 적도 있었지만 도연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정태수를 통해 어머니의 저녁자리 이야기를 전달받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친자 검사 결과지와 서진의 보고서를 번갈아 읽으며 밤을 꼬박 새웠죠. 다음 날 새벽 도연은 당일 일정을 전부 정태수에게 넘기고 아무에게도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직접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속초까지 3시간 반. 라디오도 켜지 않은 차 안에서 도연은 서진에게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아이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아무런 답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서 확인해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만이 도연을 고속도로 위로 내몰았습니다. 엑셀을 밟는 도연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이른 아침 속초에 도착한 도연은 수산시장 골목을 2번이나 지나치고서야 정태수가 알려준 주소를 찾았습니다. 간판도 없이 낡은 철제 문만 달린 작은 가게였죠. 도연이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기름 튀는 주방에서 생선을 손질하던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칼을 든 손이 그대로 멈췄죠. 서진의 두 눈이 크게 벌어졌다가 순식간에 좁아졌습니다. 서진이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고 주방 안쪽의 순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서진이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식당 뒤편 좁은 골목까지 끌고 나온 서진이 도연의 팔을 놓으며 물었죠. 어떻게 여길 찾은 거야? 도연이 주머니에서 접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였죠. 서진이 그 종이를 거의 빼앗다시피 펼쳐들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글씨를 훑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보험 때문이구나. 서진이 자주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율의 보험 가입 과정에서 남긴 건강검진 데이터가 발단이었다는 걸 스스로 짐작한 것이었죠. 서진이 결과지를 접어서 도연에게 도로 밀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돌아가. 그 아이는 내 아이야.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서진아, 이 결과가 뭘 말하는지 너도 알잖아. 알아. 99%가 뭔지 나도 읽을 줄 알아. 서진이 도연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3년 전에 아무 말 없이 도장 찍은 사람이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몰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율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자랐어. 세상에 아빠라는 사람이 없는 걸로. 그렇게 3년을 살았어. 도연이 입을 열려 했지만 서진이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 철제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골목에 혼자 서서 서진이 닫아버린 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답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도연은 속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내 모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식당 근처를 서성이기 시작했죠.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진이 출퇴근하는 길과 하율의 어린이집 위치를 파악하며 멀찌감치 서서 두 사람의 하루를 지켜봤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순남이 식당 문을 열다가 건너편에 서 있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순남이 주방으로 돌아오며 서진에게 말했죠. 서진아, 저 양복 입은 남자 있잖아. 요 며칠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 서진이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순남이 서진의 경직된 어깨를 한참 들여다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 남자가 단순한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죠. 한편 서울에서는 오영숙이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끊긴 아들 때문이었죠. 오영숙이 비서실장 정태수를 저택으로 불러 추궁했습니다. 도연이가 어디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해. 정태수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지시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영숙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정태수가 나간 뒤 오영숙은 오래전부터 사적으로 써온 흥신소에 전화를 걸었죠. 도연이 차량 위치하고 카드 사용 내역 전부 추적해. 이틀 만에 답이 왔습니다. 도연이 속초에 머물고 있다는 보고였죠. 오영숙은 속초라는 지명에서 곧바로 무언가를 떠올리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업무를 내팽개치고 지방에 눌러앉아 있다는 사실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속초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까지 알아내. 같은 시각 속초에서 도연은 매일 오후 어린이집 근처 벤치에 앉아 먼발치에서 하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원 시간에 친구들과 뛰어나오는 하율이 웃는 순간 도연의 숨이 멈췄죠.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지는 것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도연이 벤치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은 세탁을 여러 번 한 듯 색이 발해 있었고 운동화 아코가 달아있는 것까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닷새째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도연에게 어린이집 원장이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어느 원생 보호자이신가요? 도연이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한 채 서둘러 자리를 피했죠. 그날 저녁 서진의 휴대폰에 어린이집 안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낯선 남성이 원 주변을 반복적으로 배회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서진의 손가락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서진이 도연이 묵고 있는 모텔을 수소문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모텔 복도에서 마주한 서진의 눈에 분노와 두려움이 함께 서려 있었죠. 어린이집 근처에 또 얼쩡거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데려가려는 게 아니야. 한 번만 가까이서 보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하율이가 놀라면 안 돼. 그 아이는 낯선 남자가 매일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몰라야 해. 서진이 한 발 물러서면서도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위협이야. 알겠어?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그 모습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돌아섰죠. 일주일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도연이 서진의 퇴근길을 기다렸다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양육비하고 교육비를 전부 내가 부담할게. 하율이 주거 환경도. 서진이 도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 태도가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서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위자료 대신 내밀었던 수표하고 뭐가 달라.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진이 등을 돌리고 골목으로 사라졌죠. 도연은 서진이 내뱉은 어머니가 내민 수표라는 말에 발이 묶인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어머니와 서진 사이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낀 것이었죠. 도연이 모텔로 돌아가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 어머니가 서진한테 따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있는지 알아봐. 전화를 끊은 도연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무렵 서울의 고급 식당에서는 민하경이 오영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의 빈자리를 확인한 민하경이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회장님이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오영숙이 냅킨으로 입가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정리될 일이 있어. 민하경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차에 오른 민하경은 곧바로 자신의 인맥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죠. 도연에게 자신이 모르는 변수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었습니다. 속초에서 도연은 서진의 완강한 거부에도 떠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택했죠. 서진이 일하는 식당에 점심시간 손님으로 들어가 묵묵히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식대를 낼 때마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더 놓고 갔고 서진은 그 돈을 매번 봉투에 모아 카운터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았죠. 도연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날이 열흘 넘게 이어지자 순남이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대체 누구야? 내 전남편이지. 서진이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순남이 서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죠. 부정 안 해도 돼. 네가 힘들면 말해. 내가 당장 내쫓아줄게. 서진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폐점 후 서진은 홀로 주방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 꽁꽁 눌러왔던 것들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날 밤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도연이 전화를 받자 오영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속초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설마 그 여자를 찾아간 거냐? 도연이 모텔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서진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영숙의 목소리가 돌아왔을 때 그 안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단호한 거부가 담겨 있었죠. 그 아이가 내 아이일 리가 없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검사 따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도연이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놀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방어벽을 세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서진이 말한 어머니가 내민 수표라는 단서가 다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연의 눈이 어두운 모텔 천장을 향했죠. 어머니에 대한 의심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에게 아이의 존재를 밝힌 지 이틀 뒤였습니다. 서진의 식당에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가게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죠. 차에서 내린 여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하경이었습니다. 민하경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며 카운터 뒤에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연 씨 맞으시죠? 서진이 행주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하경이 가장 안쪽 테이블에 앉으며 명함을 내밀었죠. 한성그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변호사 민하경입니다. 서진이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민하경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을 이었죠. 본명 윤서진, 3년 전 이서연으로 개명. 아들 이하율, 생년월일. 민하경이 날짜까지 정확히 읊었습니다. 서진의 손이 앞치마 끝을 움켜쥐었죠. 민하경이 서류를 한 장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서연으로 이름을 바꾼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아이 출생신고에서 아버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모른다고 처리한 부분은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하경이 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쪽에서 내 아이라고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양육권 다툼으로 번지겠죠. 서진은 민하경의 말투에서 법률 조언이 아닌 분명한 협박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민하경이 서류 가방에서 두 번째 서류를 꺼냈죠. 합의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서진 씨가 강도연 회장과의 모든 접촉을 끊고 아이 아버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대신 합의금 5억 원을 한 번에 받으시는 겁니다. 서진이 합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천천히 읽었죠. 서진이 합의서를 접어서 민하경 쪽으로 밀어놓으며 물었습니다. 오영숙 여사가 보낸 거죠. 민하경의 표정이 찰나 굳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진이 앞치마를 풀어 카운터에 걸며 말했습니다. 나는 도연 씨한테 아이를 보여달라고 한 적 없어요.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한성가에 뭘 요구한 적도 없어요. 여기서 조용히 사는 걸 방해하는 쪽은 오히려 그쪽이에요. 민하경이 합의서를 다시 서진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지금 거절하시면 다음에는 이런 조건을 제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서진이 합의서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민하경이 서류를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식당 문이 닫히고 검은색 세단이 떠난 뒤 주방 뒤편에서 대화를 들은 순남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여자 누구야? 무슨 합의서라는 거야? 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순남이 서진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라. 알았지. 같은 날 오후 도연은 정태수에게서 민하경이 속초에 내려갔다는 보고를 받고 서진의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민하경은 이미 떠난 뒤였죠. 서진이 식당 뒤편 골목에서 합의서 내용을 전해줬고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건 내가 시킨 게 아니야. 알아. 당신 솜씨가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서진이 팔짱을 끼며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합의서 형식이랑 그 금액이면 당신 어머니 아니면 누가 하겠어. 도연은 서진의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배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죠. 도연은 곧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성가 저택 거실에서 어머니 오영숙과 마주섰죠. 오영숙은 소파에 앉은 채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하경 변호사를 보냈죠. 어머니가. 오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하고 아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한 것뿐이다. 내 아이를 돈으로 정리하라는 겁니까? 그 아이가 내 핏줄인지 어떻게 확신해? 서진이가 바깥에서 만든 아이일 수도 있어. 도연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도연이 말없이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죠. 오영숙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도연이 서재 책장 뒤편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정태수에게 지시한 조사 결과에서 오영숙이 3년 전 이혼 직전 특정 산부인과에 대리인을 보낸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었죠. 서류함 안쪽에서 3년 전 날짜가 적힌 병원 봉투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열었죠.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진의 임신 초기 아기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메모 한 장. 이 사실이 밖에 알려지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비용은 따로 전달하겠습니다. 메모의 글씨체는 도연이 어릴 때부터 봐온 어머니의 것과 같았습니다. 도연의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증거를 왜 3년 동안 없애지 않고 갖고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오영숙이 서진의 임신을 이혼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일부러 숨겼다는 사실 자체가 도연을 짓눌렀죠. 도연이 사진과 메모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오영숙의 앞에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며 물었죠. 어머니가 서진이 아이를 가진 걸 알면서 내쫓은 겁니까? 오영숙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찻잔을 잡은 손이 떨렸죠. 긴 침묵 끝에
오영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이가 한성가 후계자가 되는 꼴을 볼 수 없었다. 오영숙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지방격이 다른 여자 배에서 나온 아이를 대를 이을 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도연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영숙이 말을 이었죠. 서진이가 임신한 걸 알게 되고 내가 직접 만나서 두 가지를 줬다. 아이를 지우고 며느리로 남든지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떠나든지.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서진이가 뭘 택했는지는 네가 알겠지. 그래서 이혼이 그렇게 빨리 끝난 거야. 도연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이혼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온몸을 타고 내려왔죠. 서진이 위자료도 변호사도 없이 조용히 떠난 이유. 현관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던 이유. 모든 것이 어머니의 협박 아래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어머니하고 저는 가족이 아닙니다. 도연이 아기 사진과 메모를 집어들고 저택을 나갔습니다. 오영숙이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아들의 등을 바라봤죠. 차에 탄 도연이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한성그룹 재단 대표 자리 해임 절차를 검토해. 어머니가 그룹 안에서 힘을 쓸 수 있는 길을 전부 막아야 해. 전화를 끊은 직후 저택에서는 오영숙이 민하경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그 사진을 찾았다. 합의서가 안 먹힌 이상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오영숙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죠. 서진이네 식당 건물주를 찾아봐. 임대계약이든 뭐든 압박할 구석이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 출생신고 문제도 관청에 들이밀어. 민하경은 오영숙의 지시를 받으며 자신만의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진과 아이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면 도연의 재혼은 물 건너가고 재혼이 없어지면 아버지 법률사무소의 한성그룹 자문 계약도 위태로워지죠. 서진을 도연의 시야에서 완전히 지워야만 자신과 아버지 양쪽의 이익이 지켜진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편 속초에서는 서진이 극도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에게도 민하경에게도 시달리는 와중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죠. 서진 씨, 하유리가 오늘 친구들이 아빠랑 주말에 어디 갔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처음으로 말을 못하고 울었어요. 서진이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죠. 아이에게까지 상처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하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서진은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순남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 전부를 털어놓았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의 전처였다는 것, 시어머니의 협박을 받고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는 것, 이름을 바꾸고 3년을 숨어 살았다는 것, 지금 그 남자가 아이를 찾으러 왔고 시어머니 쪽에서 변호사까지 보내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까지. 순남이 서진을 안아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구나. 순남이 서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무슨 결정을 하든 내가 곁에 있을게. 알았지. 서진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속 거부만 하면 오영숙 쪽에서 법적으로 더 세게 밀어붙일 것이고 그러면 오히려 하율에게 불리해질 수 있었죠. 서진이 도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를 만나게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 서진이 내건 조건은 3가지였습니다. 한성가와 오영숙의 어떤 개입도 없이 도연 혼자 아이를 만날 것. 아이가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아버지라는 사실을 절대 밝히지 말 것. 만남의 시간과 장소는 서진이 정할 것. 도연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전부 알겠어. 전화를 끊은 도연은 서울로 돌아와 정태수에게 서재에서 가져온 아기 사진과 메모를 맡겼습니다.
원본 그대로 보관해. 나중에 어머니가 자기가 한 일을 아니라고 할 때를 대비해야 하고 서진이를 지키는데도 쓸 수 있어야 해. 정태수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속초로 떠나기 전과는 다른 빛이 서려 있었죠. 서진의 허락을 받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도연이 속초 시내의 작은 옷가게에서 처음으로 캐주얼 차림을 사입고 서진의 집 앞에 섰죠. 반지하 방 현관문이 열리자 서진 뒤에서 하율이 낯선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가 서진의 다리 뒤로 몸을 숨기며 서진의 바지를 꽉 움켜쥐었죠. 도연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공룡 인형을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죠. 하율이 서진의 다리 뒤에서 고개만 살짝 내밀어 인형을 바라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짝 다가왔죠. 이건 뭐야? 공룡이야. 이름은 하율이가 지어줄래. 하율이 인형을 받아들며 서진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하율이 인형의 머리를 만지작거렸죠. 도연이 서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친구 아저씨야. 같이 놀아도 될까? 서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연과 하율이 집 앞 놀이터에서 공을 찼습니다. 하율이 공을 쫓아 달리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죠. 무릎이 까지며 흙이 묻었고 하율의 입이 벌어지려는 순간 도연이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무릎 앞에 쭈그려 앉았지만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할지 몰라 두 손만 허공에서 오갔죠. 서진이 다가와 태연하게 아이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줬습니다. 괜찮아. 좀 쓸리기만 한 거야. 서진이 하율의 무릎을 닦아주면서 옆에서 쩔쩔매는 도연을 봤습니다. 회장실에서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던 사람이 3살짜리 아이 무릎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죠. 서진의 입가에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첫 만남이 무사히 끝난 뒤 도연은 일주일에 3번 속초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넘도록 이어졌죠. 서진의 식당이 바쁜 토요일에는 하율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연이 맡았습니다. 하율은 첫째 주까지 도연의 손을 잡으면 고개를 돌려 서진을 찾았지만 셋째 주부터는 도연이 오는 날 현관에서 신발을 미리 신고 기다렸죠. 도연의 한성그룹 업무는 화상회의와 정태수를 통한 원격으로 돌아갔지만 한 달 넘게 잦은 부재가 이어지자 그룹 안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몸이 안 좋은 거 아니냐, 경영 의지를 잃은 거 아니냐는 말들이었죠. 일부 이사진이 정태수에게 회장의 상태를 물었고 정태수는 일시적인 개인 사안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민하경이 오영숙의 지시대로 서진의 식당 건물주를 찾아냈습니다. 건물주의 아들이 진행 중인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 한성그룹 계열사가 엮여 있다는 것을 민하경이 파악한 것이었죠. 민하경은 이걸 빌미로 건물주에게 돌려 말했고 건물주는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진 씨,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돼서요. 2달 안에 가게를 빼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진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사장님, 계약 기간이 아직 8개월이나 남았잖아요. 사정이 좀 생겨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일방적인 통보였죠. 서진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 바로 느꼈습니다. 도연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도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죠. 도연이 정태수에게 건물주의 배경을 조사하게 했고 민하경이 건물주의 아들 사업과 한성그룹의 연결고리를 이용해 압박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곧바로 움직였죠. 한성그룹 건설 계열사 이름으로 그 건물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바로 넣었습니다. 법인 사이의 상업용 건물 거래로 처리해 절차를 빠르게 밟았고 매입이 끝날 때까지 서진의 임대 계약은
기존 조건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죠. 서진이 이 소식을 듣고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또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도연이 서진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하유리가 매일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5분 거리인 이 자리를 지키려는 거야. 어머니 쪽에서 또 같은 수를 쓰지 못하게 하려면 건물 주인 자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었어. 서진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도연의 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판단의 중심에 아이를 놓고 있다는 변화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죠.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연이 하유를 데리고 속초 해변 산책에 나갔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하율이 뒤로 물러서다가 유난히 큰 파도 소리에 겁을 먹고 도연의 목을 두 팔로 꼭 껴안았습니다. 도연이 움직임을 멈췄죠. 아이의 체온이 목덜미로 전해졌고 작은 손이 도연의 목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작은 존재의 무게가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도연이 밥을 푸고 하율이 숟가락을 쥐고 앉는 식탁이었죠. 어느 날 저녁 하율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는 맨날 와. 우리 아빠야. 서진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도연의 입이 반쯤 벌어졌다가 닫혔죠.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잃었습니다. 하율은 대답을 기다리다가 다시 밥을 퍼먹기 시작했죠. 짧은 침묵이었지만 아이의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벽을 가장 크게 흔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율을 재운 뒤 서진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하율이가 혼란스러워하기 전에 우리 사이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네가 먼저 생각해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이 묻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었죠. 아이의 아버지로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서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하율이를 법적으로 내 아이로 등록하겠어. 다만 부모로서의 권리는 당분간 네가 혼자 가지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적응한 다음에 둘이 같이 나누는 걸 논의하자. 하율이를 키우는 건 네가 주도하는 걸로 할게. 서진이 한참 동안 도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양육 주도권을 인정하면서도 도연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안이었죠. 서진이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완전한 수락은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문을 닫지 않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영숙이 한성그룹 이사회 안에 자기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선대 회장 시절부터 자리를 지켜온 원로 사회이사 2명을 설득해 회장의 장기간 자리 비움이 경영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었죠. 정태수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본사에 돌아오시지 않으면 이사회에서 경영권 문제가 정식 안건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도연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서진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돌아가야 해. 하지만 반드시 다시 올게. 서진이 아무 말 없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이 손목에서 시계를 풀어 하율의 작은 손에 쥐어줬죠. 아저씨가 며칠 동안 못 오지만 이거 갖고 있으면 금방 돌아올 거야. 하율이 시계를 양손으로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약속이야. 약속? 도연이 하율의 머리를 한번 쓸어넘기고 일어섰습니다. 서진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도연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봤죠. 3년 전에는 아무 말 없이 떠나간 사람이 이번에는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가는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믿어도 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죠. 서진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속초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도연이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가지야. 첫째, 임시 이사회 소집 요구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따져보고 대응할 외부 법률팀을 바로 꾸려. 둘째, 어머니하고 민하경이 서진한테 한 일 전부 합의서 강요, 건물주 압력, 서진 개인정보 조회까지 시간 순서대로 증거를 정리해. 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민하경 변호사가 서진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로가 소속 법률사무소의 내부 시스템을 통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열람한 거라면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빠짐없이 확보해. 도연이 전화를 끊고 백미러로 속초 방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선을 다시 전방에 고정하고 가속 페달을 밟았죠. 어머니의 이사회 공작을 무력화하고 민하경의 방해를 법으로 막고 서진과 하율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든 뒤에 돌아오겠다는 것이 도연의 머릿속을 채운 전부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 뒤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사내이사와 사회이사가 자리를 잡았고 도연이 상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죠. 오영숙 측 원로 사회이사 2명이 안건을 꺼냈습니다. 회장의 장기 부재로 인한 경영 공백 리스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수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켜졌죠. 지난 2달간 제가 본사를 비운 기간의 실적입니다. 해외 법인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 올랐고 신규 투자건 3건이 승인 완료됐으며 분기 영업이익은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도연이 숫자를 하나씩 짚으며 화면을 넘겼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죠. 경영 공백이 있었다면 이 숫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도연이 화면을 끄고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이번 이사회 소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류 안에는 오영숙이 재단 대표라는 직함을 이용해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내역, 원로 사회이사 2명과 별도로 식사 자리를 가진 결제 기록, 이사회 소집을 종용한 통화 기록이 정리되어 있었죠. 도연이 서류를 이사진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재단 대표 자리는 그룹 경영에 개입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로 사회이사 2명의 얼굴이 붉어졌죠. 이사회의 분위기가 단번에 뒤집어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도연이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서 오영숙과 마주섰죠. 어머니, 한성그룹 재단 대표 자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오영숙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며느리하고 손자를 내쫓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오영숙의 입이 닫혔습니다. 도연이 돌아서며 말했죠. 직접 그만두시든 이사회에서 내보내든 어머니가 고르십시오. 2주 안에 결정해 주십시오. 오영숙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사회 의결 전날 밤에서야 정태수를 통해 사임서를 보냈죠. 그 과정에서 오영숙과 도연 사이에 직접 나눈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도연은 민하경에 대한 증거 정리를 마쳤습니다. 핵심은 3가지였죠. 민하경이 소속 법률사무소의 내부 시스템으로 서진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열람한 정황. 서진의 건물주 아들에게 한성그룹 인허가 건을 빌미로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은 녹음 기록. 오영숙과의 통화 내역에서 드러난 서진에 대한 조직적인 방해, 지시와 수행관계. 도연이 한성그룹 본사 회의실로 민하경을 불렀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를 하나씩 펼쳐놓았죠. 민하경의 시선이 녹음 기록 문서에 멈추는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이 자료가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하고 언론에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정리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민하경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의 자리, 변호사 자격, 그리고 아버지의 법률사무소까지 전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한눈에 읽었죠. 민하경이 회의실을 나와 오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사님, 저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영숙의 목소리가 돌아왔죠. 나도 지금 내일 감당하기 벅차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하경이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오영숙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졌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죠. 민하경은 결국 도연이 내민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진에 대한 모든 방해 행위를 인정하고 앞으로 서진과 하율에 관련된 어떤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각서를 지키는 한 징계 신청은 보류하겠습니다. 민하경이 펜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도연을 한번 돌아봤지만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회의실을 나갔죠. 도연은 다시 속초로 내려갔습니다. 서진의 식당 뒤편 골목에서 그동안의 일을 하나씩 설명했죠. 이사회에서 어머니 재단 대표 자리를 사임시켰어. 민하경한테는 각서를 받았고, 그리고 식당 건물은 우리 계열사 이름으로 매입 절차가 끝나서 장기 임대 계약으로 다시 묶었어. 같은 식으로 또 압박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 서진이 팔짱을 끼고 도연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도연의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져 있었죠. 서울과 속초를 오가며 이사회와 싸우고 증거를 모으고 건물 매입까지 처리한 흔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뒤에 숨지 않았네.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서진의 눈에서 3년간 굳어있던 무언가에 금이 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연은 속초 시내에 작은 사무실을 빌려 본사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하는 체제를 만들었죠. 일주일에 한 번 서울 본사에 출근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되 나머지 시간은 속초에서 하율과 보냈습니다. 식당이 바쁜 주말에는 도연이 배달을 나르고 설거지를 거들었죠. 하율의 어린이집 봄소풍에는 보호자로 이름을 올려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하율에게 물었죠. 하율아, 저 아저씨 누구야? 하율이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아저씨. 서진이 멀찌감치해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이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한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서진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죠.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서진과 도연, 하율 셋이서 속초 해변을 걸었죠. 한 달 전만 해도 파도 소리에 겁을 먹던 하율이 도연의 손을 잡고 물가까지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이 젖자 하율이 까르르 웃었죠. 도연이 옆을 돌아봤습니다. 서진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그 웃음을 발견한 순간 세 사람이 가족이라는 모양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오후였죠. 하율이 잠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진이 작은 방 문을 닫고 나와 도연의 맞은편에 앉았죠.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이야기, 내 입으로 할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생긴 걸 알고 병원에 갔는데 이미 어머님 쪽에서 병원에 손을 써놓은 뒤였어. 어머님이 직접 나를 만났어. 아이를 없애고 며느리로 남든지 아이를 데리고 조용히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너한테 말하면 결국 어머님 편에 설 거라고 생각했어.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님한테 아니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죠. 속초에 와서 자리 잡고 새벽마다 울었어.
그래도 너한테 연락 안 한 건 네가 어머님을 택할 게 무서웠기 때문이야. 서진이 고개를 들어 도연의 눈을 봤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하유리가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서 응급실에 갔을 때야. 보호자 이름 쓰는 칸에 내 이름밖에 없더라. 도연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에야 입을 열었죠. 내가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어. 어머니가 아니라 너를 지켰어야 했어. 서진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도연이 말을 이었죠. 다시 시작하자는 말은 지금 안 할게. 다만 하율이 아버지로서 그리고 너한테 빚진 사람으로서 남은 시간으로 보여줄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죠. 그 말이면 돼. 두 사람 사이에 3년치 응어리가 한 번에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진심을 처음으로 확인한 밤이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과 서진은 속초 가정법원에 나란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유를 법적으로 도연의 친생자로 등록하는 서류를 접수했죠. 아이를 키우는 권리는 서진이 갖고 부모로서의 권리는 당분간 서진이 단독으로 유지하되 나중에 둘이 함께 나누는 것을 합의하는 형태였습니다. 법원을 나온 날 저녁 서진이 하율에게 말했습니다. 하율아, 아저씨 있잖아. 사실은 하율이 아빠야. 하율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한참을 생각했죠. 그럼 아저씨를 아빠라고 불러. 하율이가 부르고 싶으면. 하율은 그날 밤 잠들 때까지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하율은 도연을 부를 때 아저씨와 아빠 사이에서 망설였죠. 어떤 날은 아저씨라고 부르고는 도연의 표정을 살폈고 어떤 날은 아빠라고 불러보고는 스스로 쑥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하율이 달려왔죠. 아빠 왔어. 도연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율을 안았습니다. 주방에서 서진이 그 장면을 보고 고개를 돌렸죠.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순남이 식당에 출근한 서진의 얼굴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사람 얼굴이 됐네. 서진이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웃음만으로도 순남에게는 충분했죠. 하율은 어린이집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는 시간에 세 사람을 나란히 그려 넣었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죠. 이 사람은 누구야? 우리 아빠. 하율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이 그 그림 사진을 도연에게 보냈고 도연은 사진을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했습니다. 세 사람의 평온한 일상이 2달째 이어지던 어느 수요일이었습니다. 서진이 어린이집에 하율을 데리러 갔다가 아이의 코에 휴지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죠. 선생님이 서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 씨, 오늘 낮에 코피가 2번 났어요. 그리고 어제 팔에 까닭없이 큰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서진이 하율의 팔을 걷어 올려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멍이 팔뚝 안쪽에 퍼져 있었죠. 서진이 하율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며칠째 유난히 피곤해하고 밥도 잘 먹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죠. 다음 날 속초 소아과에서 피검사를 했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왔을 때 표정이 밝지 않았죠. 혈소판 수치가 정상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고 백혈구 쪽에서도 이상이 보입니다. 이 정도면 속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서진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소아 전문의에게 보여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서진이 진료실을 나와 벽에 기대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율이가 피검사에서 이상이 나왔어. 서울 큰 병원에 가야 한대. 도연이 전화를 받자마자 속초 사무실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서울 S대학병원 소아 전문의 제일 좋은 교수로 오늘 안에 진료 잡아. 정태수가 2시간 만에 소아 혈액 전문 이정훈 교수의 당일 특진을 잡았고 차가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병원에 접수까지 마쳤습니다. 도연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서진과 하율을 태워 서울로 향했죠. 뒷좌석에서 하율이 서진의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서진이 아이의 이마를 만지며 창밖을 바라봤죠. 도연은 백미러로 두 사람을 한번 보고는 시선을 도로에 고정했습니다. S대학병원에 도착하자 이정훈 교수가 하율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추가 검사를 여러 가지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죠. 뼈 속에서 피를 만드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약 2주가 걸리고 그 사이에 하율이를 입원시켜서 수혈과 감염 예방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서진의 표정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이 병은 태어날 때는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3살, 5살 넘어가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거라 이전 검진에서 안 잡힌 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서진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병을 키운 건 아닌가 하는 자책을 교수가 미리 덜어준 것이었죠. 하율이 입원복으로 갈아입고 소아병동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병원 천장을 올려다보는 아이의 눈이 불안으로 흔들렸죠. 서진이 진료실을 나와 복도 벽에 등을 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아픈 거야? 왜? 도연이 서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진의 어깨를 잡았죠. 서진이 같은 말을 또 했습니다. 왜 하율이가? 도연의 손이 서진의 어깨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2주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도연과 서진을 진료실에 불렀죠. 하율이에게 판코니 빈혈이라는 병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수가 서진과 도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설명했습니다. 뼈 속에서 피를 만드는 기능이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설계된 병입니다. 부모 양쪽에서 같은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았을 때 아이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과 서진 모두의 유전자가 아이에게 병을 준 것이라는 말이었죠.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이 도연의 팔을 잡아 끌었죠. 지금 중요한 건 누구 탓인지가 아니야. 하율이를 어떻게 살리느냐야. 서진이 이정훈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의 조혈모 세포를 하율이에게 이식해야 합니다. 핏줄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피가 잘 맞는 공여자를 찾아야 하는데 가족부터 검사를 시작합니다. 도연이 즉시 말했죠. 바로 검사하겠습니다. 저하고 서진 둘 다. 이정훈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가 완벽하게 맞을 확률은 높지 않지만 반쯤 맞는 이식도 요즘은 성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치료할 방법은 있습니다. 하율의 입원 소식은 도연이 비밀을 유지하려 했음에도 한성그룹 안에 퍼졌습니다. 도연이 이틀 연속 이사회와 경영회의에 빠지자 정태수가 최소한의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회장님 자녀의 건강 문제로 부재 중이십니다. 한성가에 후계자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밖에 알려졌고 그룹 주가가 소폭 흔들리며 언론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정태수가 홍보팀과 함께 공식 입장을 냈죠. 회장의 개인 사안이며 경영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도연은 이사회의 서면으로 통보했습니다. 자녀 치료에 전념하는 동안 일상 경영은 김영호 부회장 체제로 운영하되 중요한 안건은 화상으로 직접 참여하겠다고요. 한편 오영숙은 정태수를 통해 손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과 병명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죠. 며칠이 지나서야 오영숙이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이 사진 있으면 하나만 보내줘. 정태수가 보낸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 위에 하율이 있었습니다. 오영숙이 사진을 들여다봤죠. 아이의 눈매에서 돌아가신 남편 강태수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오영숙이 사진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선대 회장의 영정사진 옆에 하율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영숙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간 저택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정태수에게 하율의 상태를 매일 보고하라고만 했죠. 도연에게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서진의 검사 결과가 먼저 나왔습니다. 피가 반쯤 맞는 정도로 최적의 공여자는 아니라는 판정이었죠. 비혈연 공여자 탐색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지만 하율의 병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해서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도연과 서진에게 말했죠. 이식 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 과정이 힘들어지고 위험도 커집니다. 가능한 빨리 공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하율은 병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서진의 품에 파고들며 울었죠.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받아보고 싶어? 낮에는 주사와 피 뽑기에 겁먹어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안 가지. 안 가지. 안 가. 아빠 여기 있어. 도연은 매일 밤 병실간이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한순간도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죠. 속초에서는 순남이 서진의 식당을 도맡아 운영하면서 이틀에 한 번 직접 서울 병원으로 반찬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하율에게 어린이집 친구들이 그려보낸 그림 편지를 전해줄 때마다 하율이 그림을 병실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았죠. 심심할 때마다 그 그림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병실 밖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긴 침묵 끝에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 도연이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반쯤 맞아도 이식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서 찾는 것도 계속하고 있어. 방법은 반드시 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성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정훈 교수가 도연과 서진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도연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가 서류를 펼쳤죠. 6가지 항목 중 5가지가 일치했고 정밀 검사에서도 이식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하율이에게 충분히 이식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도연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물었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진이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길이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식이 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온 다음 날 이정훈 교수가 도연과 서진에게 전체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도연 씨는 5일간 주사를 맞아서 몸속의 줄기세포를 늘린 뒤에 피를 뽑는 방식으로 채취합니다. 하율이는 그 전에 약 일주일간 약물 치료로 기존 뼈 속의 피를 만드는 세포를 눌러놓고 그 다음에 도연 씨의 줄기세포를 넣게 됩니다. 교수가 달력을 짚으며 말을 이었죠. 치료 시작부터 새 세포가 자리 잡는 것을 확인하기까지 대략 4주에서 6주 정도 걸립니다. 도연은 그날 바로 공여자 사전 건강검진에 들어갔습니다. 심장, 폐, 간 기능까지 전신을 검사했고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죠. 주사 부작용으로 뼈마디가 쑤시거나 머리가 아플 수 있다는 설명에도 도연은 망설임 없이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식 끝날 때까지 최소 5주간 병원에서 못 나와. 그룹 경영은 김영우 부회장 체제 유지하고 네가 옆에서 보자 해. 알겠습니다. 하율의 약물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율의 병은 보통 아이들보다 약에 민감해서 약한 용량을 쓰는데도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죠. 투약 이틀째부터 하율이 심하게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날 하율이 베개 위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손에 쥐고 서진을 올려다봤죠. 엄마, 나 왜 이래? 서진이 하율을 안아 올렸습니다. 약이 나쁜 것들을 내쫓고 있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이의 머리 위에 올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서진은 하루 24시간 무균실 앞을 지켰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유리문 너머로 하율에게 말을 걸었고 식사와 수면은 병실 옆 보호자 대기실의 간이 침대에서 해결했죠.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도연이 대기실에 들어서자 서진이 의자에 기대어 쓰러지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자신의 외투를 서진에게 덮어줬죠. 다음 날 도연은 병원 근처 오피스텔을 단기로 빌려 서진이 교대로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했습니다. 속초에서는 순남이 서진의 식당을 완전히 도맡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 직접 서울병원으로 반찬과 국을 가져오는 것을 한 달 넘게 이어갔죠. 병원에 올 때마다 하율에게 어린이집 친구들이 그려보낸 편지를 전해줬고 하율은 그 편지들을 무균실 유리창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놓았습니다. 주사 투여 5일째 도연은 온몸의 뼈마디가 쑤시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진통제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죠. 이식 전날 밤 병원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서진이 도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말했죠. 무리하지 마. 하율이가 겪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도연이 벽에 어깨를 기대며 웃어 보였지만 웃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식 당일이 왔습니다. 도연이 체열실에 들어가 약 4시간 동안 피에서 줄기세포만 걸러내는 과정을 거쳤죠. 체열이 끝난 뒤 도연이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실려 나오면서 옆에 선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하율이한테 전해줘요. 아빠가 보낸 선물이라고. 채취된 줄기세포는 즉시 소아병동 무균실로 옮겨졌고 하율의 혈관을 통해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이식 후 첫 일주일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하율의 몸에서 스스로 피를 만드는 기능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라 어떤 감염이든 치명적이었죠. 무균실 출입은 의료진 외에 전면 차단되었고 서진과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만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율은 혼자 있는 무균실에서 엄마가 유리창에 붙여둔 공룡 그림과 아빠가 준 손목시계를 베개 옆에 놓고 잠들었죠. 이식 후 8일째 새벽이었습니다. 하율의 체온이 갑자기 39도를 넘기며 경보가 울렸죠. 이정훈 교수팀이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서진과 도연이 무균실 유리창 앞으로 달려왔죠. 서진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의료진이 아이를 처치하는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시간이 지나 체온이 38도 아래로 내려왔죠. 서진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복도로 나와 설명했죠. 이식 과정에서 생기는 면역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며칠이 고비입니다. 하율은 이틀 간격으로 미열이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습니다. 서진과 도연은 잠을 번갈아 자면서 유리창 앞을 24시간 교대로 지켰죠. 이식 후 14일째 이정훈 교수가 도연과 서진을 진료실에 불렀습니다. 교수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죠. 하율이 피검사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백혈구 수치가
기준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의자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연 씨의 줄기세포가 하율이 뼈속에 자리를 잡고 새 피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교수가 서류를 서진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완전한 안전 구간에 들어가려면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2주 더 지켜봐야 하지만 방향은 좋습니다. 서진이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도연이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죠.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식 후 3주차 정태수가 도연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지난 2주 동안 병원 로비까지 2번 오셨다가 소아병동에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도연은 그 보고를 듣고도 아무 지시를 내리지 않았죠. 같은 주 어느 오후였습니다. 오영숙이 세 번째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수행원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왔죠. 소아병동까지 올라와 무균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누워있는 하율을 두 눈으로 처음 확인했죠. 하율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오영숙이 유리창에 손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오영숙이 유리창 앞에서 물러나 복도를 걸어가다가 서진과 마주쳤습니다. 서진의 몸이 경직되었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았죠. 오영숙이 서진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변명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섰죠. 서진이 오영숙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마디가 3년간의 원한을 씻을 수는 없었지만 2번이나 발길을 돌렸다가 세 번째에야 올라온 사람이 꺼낸 말이라는 것을 서진은 알아챘습니다. 오영숙은 돌아가기 전 정태수에게 물건 하나를 맡겼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강태수 회장이 한성그룹 상장 그날 사용했던 금장 만년필이었죠. 한성가에서 대를 이어 전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하율이한테 전해줘. 정태수가 도연에게 만년필을 전했고 도연은 말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이식 후 4주째 하율의 새 백혈구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혈소판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이정훈 교수가 선언했죠. 새 세포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무균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됩니다. 하율이 무균실 문을 열고 복도로 한 발짝 나왔습니다. 마스크 없이 처음으로 복도의 공기를 마셨죠. 서진이 왼쪽에서 도연이 오른쪽에서 아이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바깥 바람이다. 하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진 하율은 빠르게 기력을 되찾았죠. 병원 놀이방에 처음 나가 다른 아이들과 블록을 쌓고 점심을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먹었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보며 석 달 만에 돌아온 평범한 일상의 감각을 느꼈죠. 퇴원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이정훈 교수가 퇴원 후 생활을 안내했습니다. 면역을 눌러주는 약을 일정 기간 먹어야 하고 최소 1년간 한 달에 한 번 피검사와 뼈속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지내되 사람 많은 데는 피하세요. 도연은 그 조건을 듣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공기와 환경이 좋은 곳을 찾았고 양양의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단독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죠.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율이 병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다가 도연에게 말했죠. 아빠, 물어볼 게 있는데. 도연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하율이 도연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죠. 아빠 몸에서 나온 거, 그게 나를 낫게 해준 거야. 4살짜리 아이가 이식의 뜻을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연이 대답 대신 하율을 두 팔로 안아 올렸죠. 서진이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이 하율을 내려놓고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죠. 아빠가 준 거 맞아.
아빠는 하율이한테 뭐든 줄 수 있어. 하율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 나 태어나면 바다 가도 돼. 그래. 바다 가자. 서진이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 속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라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죠. 퇴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과 서진이 하율의 짐을 챙기고 소아병동 간호사들에게 인사를 했죠. 석 달간 하율을 돌봐온 담당 간호사가 작은 고민형을 하율에게 내밀었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마. 하율이 고민형을 양팔로 안으며 대답했죠. 나 이제 바다 간다. 서진이 왼쪽에서 도연이 오른쪽에서 하율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병원 정문을 나섰죠. 차가 향한 곳은 양양이었습니다. 도연이 하율의 치료 기간 동안 이정훈 교수의 권고를 반영해 마련한 단독주택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에 맞게 공기를 관리하는 기계와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죠. 서진이 거실부터 부엌, 하율의 방까지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이번에는 고맙다고 할게. 도연이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돌려 창밖의 바다를 보며 작게 웃었죠.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율은 처음 며칠간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서진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집 앞 마당에서 바다바람을 맞으며 뛰어노는 것이 가능해지자 점차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퇴원 후 첫 번째 정기 검진에서 이정훈 교수가 말했죠. 피를 만드는 수치가 전부 정상 범위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서진이 진료실 의자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도연도 옆에서 길게 숨을 내쉬었죠. 석 달 넘게 조여왔던 것이 처음으로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양양의 집을 거점으로 3대 일주일에 두세 번 서울 본사에 출근하는 체제를 잡았습니다.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율을 자신의 법적 자녀로 인지한 사실을 밝히며 말했죠. 후계자 이야기는 아이가 어른이 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이의 건강과 성장이 먼저입니다. 김영호 부회장이 서울 상주 체제로 일상 경영을 보좌하는 구조가 공식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진은 양양에서 새 식당을 여는 준비를 시작했죠. 속초의 순남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순남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도 속초에서 30년 장사했으면 됐다. 바다 보이는 셋에서 한번 해보자. 서진이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아주머니, 진짜요.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순남이 양양까지 따라왔죠. 두 사람은 양양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임대해 함께 식당을 열기로 했습니다. 서진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더 이상 이서연이 아닌 윤서진 본명을 적었죠. 3년간 숨어 살던 가명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개업일 도연이 첫 번째 손님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요. 순남이 카운터에서 도연을 보며 말했죠. 3년 전에 속초 우리 가게에서 맨날 밥 먹던 그 양복쟁이가 여기서도 첫 손님이네. 주방에서 서진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도연이 민망한 듯 목덜미를 긁으며 자리에 앉았죠. 오영숙은 재단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후 한성가 저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율의 정기 검진 결과를 정태수를 통해 매번 전달받고 있었죠. 어느 날 양양의 집 앞에 보낸 사람 이름 없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하율 몸에 맞는 좋은 아이 옷 한 벌과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튼튼하게 자라거라. 오영숙의 글씨체였습니다. 서진이 메모를 들고 현관에 한참 서 있었죠.
아무 말 없이 하율의 옷장을 열어 그 옷을 넣어두었습니다. 오영숙의 택배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양양에 도착했습니다. 여름에는 아이용 수영복과 햇빛 차단제, 가을에는 따뜻한 외투와 목도리가 들어 있었죠. 메모는 매번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건강하거라. 감기 조심해라. 서진은 택배를 거부하지도 감사 연락을 하지도 않았지만 하율에게 전부 입혔죠. 그것이 오영숙과 서진 사이에서 유일하게 오가는 소통이었습니다. 하율이 퇴원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 결과가 매번 안정적이었고 이정훈 교수가 면역을 눌러주는 약을 줄여도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죠. 하율의 생활 범위도 넓어져 양양의 새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자기소개 시간에 하율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말했죠. 저는 강하율이고 아빠는 강도연이고 엄마는 윤서진입니다. 하율이 자신의 온전한 가족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율이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가을이었습니다. 도영과 서진은 양양 해변 가까운 작은 펜션을 빌려 결혼식을 올렸죠. 참석자는 순남과 정태수, 서진의 어린 시절 친구 1명, 그리고 이정훈 교수가 전부였습니다. 3년 전 이혼한 두 사람이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형태였죠. 도연이 주례 없이 서진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3년 전에 하지 못한 말, 앞으로의 시간으로 갚을게. 하율이 두 사람 사이에서 꽃잎을 뿌리며 웃었습니다. 오영숙은 초대받지 않았고 스스로도 오겠다고 하지 않았죠. 식이 끝난 직후 도연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축하한다. 두 글자뿐이었죠. 도연이 서진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죠. 언젠가는 하율이가 할머니를 만나게 해줘도 되겠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미래에 그 문이 열릴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세 사람이 양양 해변에 나갔습니다. 1년 전 병원에서 받아보고 싶다고 울던 하율이 파도를 향해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갔죠. 도연이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서진이 모래밭에 앉아 두 사람이 파도 속에서 웃는 장면을 바라봤죠. 1년 전 병원 복도에서 당신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하지라고 물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위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하율은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에 입학했죠. 서진의 식당은 찾아오는 손님들 사이에 입소문이나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도연은 서울과 양양을 오가는 체제로 한성그룹 경영을 안착시켰습니다. 하율의 5번째 생일날 서진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초대할게. 도연이 서진을 바라봤죠.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영숙은 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고 양양에 왔습니다. 현관에서 하율이 오영숙을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할머니. 오영숙이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다. 오영숙과 하율의 첫 대면이었죠. 생일상에 앉은 오영숙은 서진이 직접 끓인 미역국을 먹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기 전 현관에서 서진에게 짧게 말했죠. 국이 맛있었다. 서진이 대답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이 짧은 대화가 3년 전 아이를 없애든지 떠나든지라고 했던 관계에서 얼마나 먼 거리를 건너온 것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결혼식으로부터 2년 뒤 여름 양양 해변이었습니다. 6살이 된 하율이 파도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죠. 도연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모래밭에는 서진이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의 옆에 유모차가 놓여 있었고 유모차 안에는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잠들어 있었죠.
하율이 파도에서 나와 유모차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빠, 동생한테 파도 보여줘도 돼. 아직 이르다. 네가 형이니까 나중에 직접 가르쳐줘. 하율이 가슴을 쭉 펴며 말했죠. 알겠어. 내가 제일 잘 가르쳐 줄 수 있어. 병원에서 주사가 무서워 울던 아이와 같은 아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밝게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서진이 잠에서 깬 아기를 안아 올리며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셋째는 없어. 알겠어.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죠. 서진도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농담이 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이 어디까지 돌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해가 기울었습니다. 네 식구의 긴 그림자가 모래밭 위로 나란히 늘어졌죠. 도연이 하율을 어깨 위에 올려 태우고 서진이 아기를 안은 채 나란히 걸었습니다.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였죠. 한때 친자 확률 99%라는 숫자 한 줄이 흔들어 놓았던 한 남자의 세계가 바로 그 숫자가 이끈 길을 따라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양양 해변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죠. 양양 해변 위로 노을이 번지고 네 식구의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함께 멀리 퍼져갑니다. 돌이켜보면 이 이야기의 시작은 종이 한 장에 찍힌 숫자였습니다. 친자 확률 99.97%. 그 숫자 하나가 한 남자의 세계를 무너뜨렸고 숨겨진 아이에게로 이끌었고 묻혀있던 진실을 끌어올렸습니다. 서진은 3년 동안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이를 지켜냈고 도연은 뒤늦게나마 자기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용서라는 건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죠. 오영숙이 병원 로비에서 2번이나 발길을 돌렸다가 3번째에야 올라간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데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한 발짝씩 다가가는 것, 그게 바로 가족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